자, 따따따 비행 변정국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르브르제 공항 근처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요 글귀가 항공박물관의 이름인데 뮤제 드 레스 에드 레스파스 맞나? 이렇게 있는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보잉 747 그리고 콩코드 그다음에 C-47 다코타라고 불렸던 수송기 안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변뱅에서 프랑스 최대의 항공박물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뱅 이륙합니다. 자, 입구에 처음 들어오면 하늘을 동경했던 그리스 신화의 인물 이카로스로부터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을 알고 싶어 했던 인간의 모습을 담은 그 당시의 문화 사료로부터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열기구를 동경해서 열기구와 관련된 작품이 부유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프랑스의 항공 산업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순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샤를리에르라는 작품인데 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자, 구름을 또 형성해 놓으면서 열기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면 380이 저희를 맞이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앵뉴스 보이고, 야, 이거 다쏘 머큐어가 있네. 저게 그래도 나온 지 한 40-50년 된 항공입니다. 저 멀리 747 보이고, 이 티켓을 끊고 들어오시면 입장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본 티켓이 있고, 또 보딩 패스라는 걸 같이 끊으시면 보잉 747배 그리고 콩코드 C-47 다코타라고 불렀던 그 항공기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그 세 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47 중에서도 747-100 모델이고요. 에어프랑스가 실제로 운영했던 비행기인데 정식 이름이 보잉 747-128 FBPBJ입니다. 여기 써있죠? 747-128. 이게 366명을 좀 태웠었구나. 브래든 피트니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966년에 이제 팬 아메리카 항공이 발주를 처음 했죠. 인류 항공 역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747의 탄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969년쯤에 이제 첫 비행을 했었고 12월부터 인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항공기 FBPBJ의 이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 1972년에 처음으로 비행을 했던 항공기고요. 에어프랑스가 처음에는 73년도에 이 비행기를 살 때는 리스를 했다가 한 8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 시간만 한 90년대쯤 되면 5만 시간 이상으로 비행을 했던 거고, 베이루트에서 이제 사르드골 공항까지 운행을 했던 것이 2000년 2월에 이제 마지막 상업 비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업 비행을 마치고 나서 이 르브르지에 있는 이제 박물관으로 오게 된 거죠. 이 박물관으로 딱 오게 되는 날 좀 많이 슬퍼했다고 해요. 이 하늘에서의 생애가 끝났구나 라는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좀 사랑받는 비행기였고, 비행으로서는 끝나는 날이었지만 박물관에서의 생애가 다시 시작되는 날로서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랩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좌석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문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인상적이고, 이 공간은 영화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도록 대여가 되나봐요. 343 배열이네. 네. 스페이스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던 거, 그 유명한 항공기인데, 이쪽은 난롱이에요. 라운지.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 탄 사람들을 위한 곳이고, 항공기 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런 곳이죠. 커피에서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 3인 운항 체계죠. 기장이랑 부기장, 그리고 요쪽에 이제 항공 기관사 플라이트 엔지니어가 함께 조정을 했었고, 항공 기관사는 뒤편 패널에서 연료니 유압이니 전기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관리를 했었죠. 클래식 전보 제트의 상징과도 같은 칵핏입니다. 747 베개 특징이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속도계, 고도계, 그다음에 수평, 엔진 계기 등이 이제 원형 다이얼 형태로 이제 빼곡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참 멋있죠? 에어버스처럼 사이드 스틱이 아니라 전통적인 대형 조종관의 모습이고, 스로틀이 총 4개가 있었을 겁니다. 빼곡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좀 했었어야 돼요. 연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연료를 배분하는 것까지도 이 항공 기관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큰 항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종석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로 밖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갤리의 모습입니다. 에어프랑스라고 적혀있고,
벨리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도록 저기 빨간색으로 고정하는 장치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아래를 보면 연료 탱크에서 일하는 마네킹이 있습니다. T47에는 총 7개의 연료 탱크가 있었는데 엔진에 하나씩 달려있는 탱크 4개, 조종석 아래에 또 하나 있었고 날개 끝에 또 보조 탱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총 18만 리터의 항공유를 저장할 수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화장실의 구조입니다. 델타항공 박물관의 747 내부 모습이랑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뒤편으로 오면 항공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뜯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물이 실리고 또 들어와서 갤리나 화장실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소 마스크가 이제 어떻게 떨어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다음에 비행기 좌석이 어떻게 이 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장착이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위쪽에는 또 어떻게 케이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오고요. 요 이제 갈색의 선이 아마 공기가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통로일 겁니다. 이거 정말 잘 해놨네요. 영압장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을 탁 뜯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화물칸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총 18개의 바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퀴가 접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멀리서 나면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어이구야, 자동차도 반려견 또는 동물들은 여기서 실린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이런 것들을 또 실어 날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이 귀여워라. 보이는 747 카고기의 모습인데 입 벌리면서 웃고 있는 항공기 시그니처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인데 멋있네요. 웃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많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밖에서 이제 유리편에서 볼 수 있게 해놨고 칵핏을 좀 만져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델타 박물관에서는 요 날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요거는 그렇게는 안 해놨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코타랑 콩코드를 보러 가는 길인데 엄청 큽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꼼꼼히 자세히 보면 하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콩코드홀입니다. 또 저기네. 콩코드 시에라 델타라는 상업용 콩코드랑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001 버전 프로토타입 2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항공기가 수드 아비아시용 콩코드 001 버전입니다. 프로토타입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62년에 프랑스와 영국이 콩코드라고 불리는 이 초음속 여객기를 제작을 하자라는 조약을 체결을 했죠. 항공기에 보면 브리티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에어로 스페디알레 맞나요? 네, 프랑스 이렇게 적혀있죠. 두 항공사가 같이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용으로 해가지고 항공기를 개발하자라는 뜻을 함께 모은 거죠. 사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었습니다. 1962년에 처음 공장에서 떠난 다음에 한 1년 3개월 정도의 시범 비행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비행에 나섰습니다. 001 버전이 1969년 10월 1일에 마1에 도달을 했고 70년에 마2에 도달을 하는데 소련의 투폴레프 역시도 마2의 어떤 속력에 미리 도달을 했었죠. 굉장히 기술적인 실험을 많이 했죠. 소닉붐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마의 속도에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공기 압축 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상을 때리면서 정말 강력한 폭발음을 내는데 문제가 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73년에 74분 동안 비행을 하면서 개기일식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게 했어요. 천문학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971년대에 보면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봉피두 대통령이 이 마2로 된 비행기를 최초로 탄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활용이 됐던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800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50시간 정도를 초음속 비행을 한 기록이 있고요. 콩코드 이 001 버전은 73년에 397번째 비행을 마치고 나서 이 박물관에 와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콩코드 내부 처음 들어봅니다. 좌석은 없는데 되게 낮아요. 네. 머리 금방 그냥 달 것 같아요. 뿅뿅뿅. 이게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잉과 소련의 도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항공기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도 이제 독자적으로 첨단 항공 기술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려고 했었던 상징이기도 했죠. 콩코드 001에서 넘어가면 상업 비행을 위해 만들어졌던 시에라 델타가 보입니다.
날개가 이제 델타익이라고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날개로 유명하죠. 콩코드가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죠. 어느 항공사도 사실은 주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강압책을 썼습니다. 영국 항공뿐 아니라 에어프랑스의 토탈 한 16대를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서 니네 반드시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했고 1973년에 첫 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노선이요. 1976년에 상업 운항을 이제 개시를 하면서 싱가포르까지도 오면서 아시아에서도 콩코드를 볼 수가 있었죠. 사실 특별 비행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하투 체험 비행, 장거리 여행 비행, 뭐 요게 은근히 또 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콩코드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좌석도 그렇게 뭔가 간격은 넓어 보이는데 좀 커 보이진 않네요. 콩코드의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사고가 한번 나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그 이후에 뭐 기어 문제, 타이어 문제를 뭐 좀 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항공기도 2003년에 결국에는 운행이 종료가 되면서 이 박물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되게 아늑해요. 운석을 돌파하면서 한 3-4시간 만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낭만 있었던 비행이 아니었을까. 정말 아날로그 조종판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요. 3인 조종 체제로 운영이 됐죠.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기관사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었고요. 이쪽 이제 가운데에 보면은 마하 속도를 볼 수 있는 계기판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1차적으로 이제 노트가 아닌 마하로 표기가 되어야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마하 2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음속 여행을 할 때 보여줬던 표준 운항 속도였습니다. 마하 2.2가 되면은 이 비행기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항공기 표면 온도가 120도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속 가게 됐을 때는 항공기 자체에 피로가 쌓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마하 속도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더글라스 C-47A 스카이 트레인입니다. 다코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PW 엔진을 사용을 했었고요. 한 1200마력 정도 됐던 그런 항공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의 평가가 뭐 너무나도 좋죠. 종전 이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C-47이 미국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무기 중 하나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많은 활약을 펼쳤던 그런 항공기입니다. 사실 C-47이 DC-3의 군용 버전입니다. 원래 DC-3는 민간 수송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정도를 뭐 설치하면서 바닥 공사까지 하면서 군용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이 된 모델입니다. 원래는 21명 정도, 22명 정도를 탑승시킬 수 있었었는데 75명을 태우고서 수송을 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C-47이 재밌는 또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을 추격하던 일본 거죠. 미쓰비시 제로기를 이제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적기가 그 지면에 충돌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수송기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격추한 기록을 또 갖게 됐었습니다. 전시된 기체는 44년부터 유럽의 미8 공군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 48년에 다른 항공사에 인수되었다가 60년에 프랑스 공군이 인수를 한 다음에 10년간 실제로 썼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버즈버기라는 게 앞에 쓰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스미스 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조종했던 버즈버기 기체를 재현을 한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것을 재현을 한 거죠. 되게 단순하네. 이게 뭐 강하다고 했었으면 요즘 수송기들은 여기에 많은 장치들이 우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노르망디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던 영상까지 안에서 틀어주는데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네.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미국 436 수송단 8일 수송비행대 대소속 색상으로 복원이 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C-47A 다코타는 전쟁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놀라운 뭐 적재력이니 범용성 때문에 군이나 국민들에게나 의미 있는 항공기로 남아있죠.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L2D나 소련은 LI2 등을 이제 또 면허 생산을 합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한 이 항공기를 적들이 또 면허 생산을 했다는 게 또 되게 재미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다코타에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제 항공기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코타간 밖으로 나오면은 노드 262 항공기도 이렇게 보이고 유럽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운영했던 항공기들 뭐 유로파이터니 뭐 사브니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런 데서 쓰였던 기체들이 있고요. 이거는 P-47D
거네요. P51 스탱의 모습도 있네. 더글라스 AD 스카이라이더인데 이게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었고 날개가 접히는 게 인상적이죠. 프랑스의 항공기를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영국의 상징 스피파이어입니다. 프랑스 자유공군부대도 이것을 운영을 했죠. 영국이 프랑스에게 기증을 한 겁니다. 이제 아리안 1, 아리안 5 로켓 발사체의 모습입니다. 아리아 1은 1979년에 제작이 됐었고 아리아 5는 1995년에 이렇게 제작이 됐었던 건데 실제 모델입니다. 아리안이 이제 아리아드네라는 그 그리스 신화 속의 이제 인물이죠.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미궁에서 그 테세우스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타래를 이제 건네준 연인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그 사람이 프랑스가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 명칭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균형품 샵 잘 돼 있고요. 무조건 여기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상술이 뛰어납니다. 근데 정말 알찹니다. 구성. 떴다던 비행 오늘은 루브르제 공항 근처에 있는 뮤제 드 레스파스 박물관에서 다양한 항공기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을 주제로 한 것들도 있고요. 우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서적들을 또 무료로 볼 수 있고 항공과 관련된 시뮬레이터나 게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공항이고 우리도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한 16유로 정도 하는데 파리에 오신다면 시간을 내쉬어서 꼭 한번 박물관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감격과 환희와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